자, 이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우선 변제권 얘기 다시 가야 되는데 기본 틀부터 잡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에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즉, 전세권 같은 경우는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바뀌더라도 전세권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근데 임차권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권리,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임차인은 누구한테, 새로 바뀐 집주인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만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민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집주인 바뀔 때마다 세입자가 쫓겨내야 되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등록만 이전을 해놔도 마치 임차권 등기를 한 것처럼 대항력을 인정을 해서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 기존의 세입자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게, 혹시 임차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은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에 표시가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먼저 임차권을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새롭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거나 이런 사람보다 배당을 빠르게 선순위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지금 대항력에다가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 그 교재 169페이지에 경매 신청권 얘기, 요거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설명 하나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시험용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데, 자,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청구해서 전세금의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전세권 사례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라든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줄 의무를 지게 되고요. 전세권 설정자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금의 미반환을 이유로 경매 청구를 하려면요, 자신의 채무를 먼저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즉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먼저 인도해주고 이세 나가야 돼. 그리고 나가서 뭘 해야 된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눌러 사면서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을 한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경매 청구하겠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게 전세권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똑같이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말이에요. 전세권,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일단 바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 가지고 있으면 임의로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전세권 가지고 있으면 임의로 경매 신청할 수 있지만은 이 임차인은 바로 경매 신청할 권리는 없어요. 자, 이 집에 눌러 살면서 일단은 소송을 걸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보증금 반환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판결문을 첨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누구한테? 바로 임대인한테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정이 이제 확정 판결 하나 받아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나가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의 두 번째 지문. 자,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환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반환 의무의 이행이라든가, 자,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반환 의무의 이행이나 또는 자,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자, 반환, 환자가 하나 오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반환 의무의 이행이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주제의 취지가 뭐냐면 그 집에 눌러 살면서도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세입자 그 돈이 전부거든. 보증금이 전부이기 때문에 따로 이사 가서 경매 청구를 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한 번 지문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셨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지금 자 우선 변제권 다시 갑시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 받고 주민 등록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대항력에다가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때 바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실수해서는 안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 등 관련해서 이슈를 가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해서 보게 되면 임차인이 기존의 대항 요건에다가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 일자를 모두 갖추게 되면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 확정일자, 대항력권을 모두 갖춘 날에 다음날 0시부터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법조문 때문에 사회적으로 계속 사고가 터져요. 근데 이게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가십시다. 예를 들어서 5월 3일 날, 자, 인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면 이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오후 2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5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집주인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5월 3일 날 낮에 정오에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딜 가? 은행에 가는 거야. 은행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 세입자 없다. 우리 깔끔한 물건이다.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5월 3일 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야. 해서 시간만 맞춘 거야. 5월 3일 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5월 3일 날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우선 변제권은 언제 5월 4일 0시가 돼야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입자인데요. 분명히 저당권 없는 거 보고 임대차 계약서 쓸 때 바로 등기소에서 출력한 거 보니까 없어. 깔끔해. 그래서 자, 자기가 최선순위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웃기는 거야. 뭐가 저당권자가 선순위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억울한 일이고 보통 이럴 때 이제 공인중개사, 기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를 하고 뭐 등등등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물론 이 기업공인중개사가 집주인하고 작당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는 집주인이 애초에 뭘 해버리는 수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거 미리 날짜 계약서 쓰고 이런 날을 정하겠죠.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은행 가서 다 준비를 해오는 거야. 그리고 저당권 설정한 날을 예를 들어서 5월 3일로 딱 설정하고 계약을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계약서 쓰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그 다음에 배당을 받는 과정.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떻다? 당연히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 가끔 신보도 나올 때마다 나오는 사례가 이런 사례. 해서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날에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요거 이제 하나만 더 살을 붙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5월 3일 날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5월 2일 날 자 인도받고 인도는 뭐 어차피 깔려 있고 얘가 먼저 확정일자를 그날 바로 받아봐요. 확정일자를 받고 그러면 이사를 간 게 5월 5일 날 이사를 가면서 5월 5일 날 이사를 가면 이제 그때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5월 5일쯤에 주민등록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지금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 세 개 인도 주민등록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에 다음날 0시가 돼야지 어떻다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안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자 어떤 주택에 X주택에 대해서 세입자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사람이 A가 먼저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런데 새로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이었었고 등등등 해서 계약하고 나서 한 5월 10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한 게 10일 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B라는 사람이 계약 체결하고 이 사람은 그 다음날로 바로 이사가 들어가서 모든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B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되게 문제가 꼬이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도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 외에 우선 변자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춘 날에 다음날 0시부터 다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문제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 그리고 똑같은 논리 구조래요. 자 지금 우선 변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자, 요건 이제 경매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 경매 신청이 있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뭘 한다고요?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하면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하면 그 기간 내에 각 권리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해서 배당 요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하게 되냐면 바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런 경우 있었죠.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자, 첫 1순위 권리자 전세권 있다고 쳐볼까요? 전세권자 을이라는 사람이고 전세금이 2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저당권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임차권이 있다. 이런 식의 권리가 등기가 됐다고 했을 때 자, 지금 X주택, 저당권 1억 받을 거 있고요. 그러면 임차권 뒤에 1억 될 텐데 큰 의미 없고. 자, 이런 사안에서 지금 법원에서 이 X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을 하고자 할 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촉탁한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채권자들한테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하는 것을 정해준다고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에서 경매할 때 설명드렸는데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냥 눌러 사리겠다 이런 얘기죠. 자, 누가 낙찰받은 사람이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이 전세권을 떠안고서 낙찰받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전세권자가 맨날 소송 붙고 꼴 보기 싫어서 아예 배당 요구를 하고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주택의 가액 정도가 일단 대충 한 4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최저 매각 가격을 대략 4억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깔끔한 물건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을 얼마로 설정한다고요? 2억 정도로 설정을 하는 거지. 왜? 전세권 또 안 와야 되니까.
2억을 낙찰받은 사람이 나중에 갚아줘야 되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 이게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가 될 텐데, 임차인의 경우에도 자, 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요렇게 자, 존속, 자, 주민등록 중간에 이전하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게 중간에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아까 대항력 상실하게 되고요. 중간에 이전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상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특이한 개념이고요. 자,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라서 자, 배당 요구 볼까요?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뭔 얘기인 거 아니? 자, 이 임차권은 자,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죠. 임차권 등기를 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권은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된다고 법원에서는 권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권리자가 자, 이렇게 돼 있다 하십시다. 첫 번째가 임차권이 있어. 자, 최선순위. 그리고 두 번째가 저당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낙찰 받을 때, 낙찰 받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요걸 인수를 해야 된다고, 임차권을. 만약에 얘가 1억짜리다, 라고 한번 전제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저당권이 1억이다, 라고 전제했을 때, 4억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깔끔한 물건이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한 4억부터 설정을 할 테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자, 1억도 안 해야 되는 거죠? 낙찰받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부터 시작해서 저당권 밑에 있는 권리만 매각으로 소멸하니까 임차권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을 3억으로 아마 설정을 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물건에서 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바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선순위 권리자 같은 경우는 굳이 어떻다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겠지만은 밑에 있는 권리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권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의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할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할 테고요. 대제 환가 대금 전세권 경유자 세트로 가야 되는데 자 요것도 그래요. 자 우리 앞에서 공법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일종이니까 전입신고할 때 집업만 기재도 되지만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표시를 해야지 특정할 수 있다. 전입신고할 때 그게 하나 달라졌었고요. 자 지금 대제 환가대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건 이렇게 가십시다. 자 지금 주택이 뭐냐라고 하는 거. 자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자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지 하나의 부동산이 되겠고 그 정착물의 대표값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나머지 민법에서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 토지 건물을 민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부동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공법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또 중개사법 이런 거 보게 되면 주택이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앞 시간에 우리 공부하실 때 확인 설명서 할 때 주거용 건축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주택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이 주택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뭐냐면은 건물 플러스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정의한다. 요거 개념 미리 알고 있어야 돼. 토지 알아요. 건물 알아요. 근데 주택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토지 플러스 건물을 뭐라고 한다? 주택. 주거 목적에 건물 플러스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택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주택이 뭐냐 했을 때 토지 플러스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주택에 대한 경매, 갑소유의 X주택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건물 부분하고 토지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주택이라 부른다. 근데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 건물만 경매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주택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건 토지와 건물을 세트로 묶어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건물만 경매가 이루어진다 또는 토지만 경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건 토지는 혹은 건물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지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와닿다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주택이라는 정의를 알아버리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주택, 대지라는 것도 주택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사법만 하면은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공법적인 주택의 정의를 알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지. 대지 자체도 보니까 주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전세권 겸유자라고 해서 한 번 더 전세권을 설명드려 볼까요? 자,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우리 전세권을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에 합의하고요. 그다음에 전세금의 교부 세 번째가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X주택에 입주하면서 집주인하고 쇼부를 쳐가지고 전세권 취득을 했습니다. 자, 물권.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뭐 있어요? 집주인 바뀌더라도, 바뀌든 말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전세권 주장할 수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전세금의 반환이 없을 때 전세권자는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세권자는 저걸 할 수 있죠.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더럽게 또 의심이 많아. 그래서 전세권 취득한 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또 전입신고하고, 그래서 대항력 갖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정일자, 전세계약서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까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주임법상 주택임차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전세금이 만약 2억인데 경매 청구를 했다 하십시다. 이 사람이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 청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가야 되나요? 아니요, 사실은 나갈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자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은 안 나가도 되잖아요. 임차인은 안 나가도 되니까 이 사람은 안 나간 상태에서 경매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이 낙찰된 금액이 1억 8천이 되게 됩니다. 1억 8천. 만약에 전세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1억 8천 배당을 받고 2천만 원 못 받았지요?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소멸하니까. 전세권 자체가 소멸해버리니까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 전부 배당을 받든 못 받든 간에 전세권 자체가 소멸하니까 나가야 된다고, 새로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천만 원 못 받았죠? 2천만 원 못 받았죠? 자, 그러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얘 다른 저당 권리가 없다고 쳐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없죠? 여기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없죠.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는 있겠구나.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제가 잘못 봤어요. 결정 등기가 있겠구나. 다시, 다른 권리는 없고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임차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매 청구를 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앞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임차권은 말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각각의 권리를 모두 어떻게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세금 2억에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주임법상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전세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물건에 자신의 전세금 2억 받지 못하더라도 어떻다?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억 8천에 낙찰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임차인은 얼마? 2천만 원 받을 때까지 계속 머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세권 겸유자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변제권하고 전세권을 함께 가지는 경우 주택 임차인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하고요. 주임법상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각각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권리 각각 별개의 문제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동시이행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얘가 배당금을 이제 받고자 합니다. 만약에 전세권 말고 임차인으로서 자, 지금 앞에 사안에서 이런 경우 볼까요?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병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주민등록 유지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배당 요구했으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배당금 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당연히 어떻다? 낙찰받은 사람에게 인도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동시이행의 관계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우리 경매 파트가 좀 공부가 돼서 참 좋을 텐데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주민등록 유지해야지 우선 변제권 유지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 자, 이 사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특수한 경우로서 대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서도 당연히 주택의 일부이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각각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으로 일단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뒤에까지 가서 나머지 설명드리고 설명 갈게요. 자,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임대인이 허락을 해서 한 임차권 등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임차권 등기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임차권 등기는 별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이제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테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주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뭘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물 자체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또는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자, 이때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 말입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은 자, 대항력은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는 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한테, 지금 집주인한테. 그런데 내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꼭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갔다가는 뭐가 바로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게 될 테고 우선 변제권 소멸해버리면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은 다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될 상황일 때 그때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해서 그때 주택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쳐주는 것 또는 새롭게 취득한 기존에 이제 요건을 충족을 못했으면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쳐주는 제도 이걸 뭐라고 한다? 주택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맞춰지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어떻다고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되지 않는다. 근데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요, 바로 제2의 임차인이라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을 명의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주민등록 이전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집이 비었다는 얘기죠. 집이 비었다는 얘기야. 집이 비었을 때, 자, 병이라는 사람이 소위 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 자, 아까 주민등록하면 대항력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바로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권리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여기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이다. 거기에 지금 불난집에 섭지고 들어가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뒤 앞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에 저당권이 있을 때 특히 얘가 뭘 갖고 장난치냐면 소액 임차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서울에서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이제 3,400만 원인가 3,700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고금액까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법 보면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10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교육에 관련한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장애를 안고 있던 분이었는데 2,800인가 그 당시 그랬어요. 2,800만 원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이거 원래 전세 8천, 7천인데 이번에 뭐 집안이 좀 복잡하게 꼬여서 지금 빈집이 된 상태다. 근데 당신은 어차피 소액 임차인이니까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다 우선 전액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증금 얼마? 2,800만 내시라. 그럼 이제 집주인은 어차피 2,800 날로 먹는 거고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어차피 경매 맞춰지려면 한 1년 걸리니까 1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1년 지나서 최우선 변제 2,800 받고 나가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안내를 한 거죠. 또는 이제 알면서 그랬거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들어가셔서 한 몇 개월 살다가 결국 이제 경매가 진행이 돼서 이 사람이 제2의 임차인이었던 거예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자살하고 막 이래갖고 그 이제 중개사법 법조문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는 예방교육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공들한테 경고하려고 한번 모아서 경고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여튼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소 동시이행관계 얘기는 지금은 설명 안 드리겠고, 자, 민법 할 때 주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 가지고 이제 지문 가지고 몇 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70페이지부터 가볼까요? 요걸로 이제 지문 중에 좀 특이한 게 나왔어요. 확정일자부라고 하는 개념, 확정일자와 관련해서. 자, 지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확정일자의 번호, 확정일자 부여 1, 확정일자 부여 기간을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우선 변제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 자, 전입신고하고 추가적으로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동사무소 가게 되면 또 공증인 사무소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확인해 준다라는 취지로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확정일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에는 자, 확정일자 번호 발급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번호하고 그 다음에 부여일, 그 다음에 부여기관 등을 표시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독특한 논리 구조죠. 해서 자, 지금 이건 임차인의 동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되면 어떻다 이런 것을 해서 아주 어려웠던 문제고요. 29회 때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자, 지금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에 임차인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명, 3명 들어가는 경우도 다가구 같은 경우 있거든요. 다가구는 원룸이라고 그랬어요. 원룸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 금액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차인 동의 못 해주죠. 임차인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 집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어떻게 동의를 받냐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가 틀렸고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아주 좀 엽기적으로 나왔던 주제고요. 3번 임차인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표현이죠? 뭐가 선순위다? 저당권자가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설정 등기를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다음날 0시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요 얘기 하도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고요. 그 밑에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오른편이죠. 별개의 문제라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함으로써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 대항력 등은 모두 다 상실하게 된다 해서 별개 문제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가서 지문 먼저 정리하고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 가서 자, 주택 임차권 등기 관련해서 173페이지 지문 하나 있습니다.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문 하나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170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하나, 두 개 정도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28회 때 문제가부터 1번 문제. 갑은 2017년 1월 28일 자기 소유의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주임법 파트가요, 복불복이에요. 쉬우면 너무 쉽고 어려우면 너무 어렵고 해서 민법도 그렇고 이 중개사법 파트도 복불복 좀 심하게 나오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해서 임차인 을은 이렇게 가야 돼. 자, 읽을 때 갑을 제가 아까 사례형 말씀을 드렸었는데 읽을 때 임차인 을은 이렇게 읽으시면 의미를 새겨요. 임차인 을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동사무소 말고도요, 공증인 사무소에서도 어떻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임차인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톱. 자, 우리가 적용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만 어떻다?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다? 주임법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2번이 틀린 거야. 요건 적용되는 경우가 하도 많기 때문에 못 외워요. 딱 한 가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요것만 어떻다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임차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갑은 자 조정신청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 제일 어려운 얘기 시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고칠 것도 없고 풀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패스. 5번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이 및 과도하게 돼서 적절치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을은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주제 차임 감액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떻다?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증액 청구는 일정한 제약을 받지만 1년 내에 할 수 없고 20분의 1이라는 숫자 제한을 받지만은 감액 청구는 어떻다?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 답이 5번이에요. 이런 문제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말도 못하게 어렵게 꽈놓은 문제고요.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갈까요? 2번 문제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조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7회 때 문제네요.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자 확정 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틀렸죠? 해서 지금 우선 변제권은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지 없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게 되죠. 2번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패스 가셔야 됩니다. 이건 대구광역시민을 우대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자 이게 최우선 변제금에 관한 소액 임차인의 개념과 최우선 변제권인데 쫓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얼마냐 이런 것들만 따져 물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번 지문이요. 다세대 주택인 경우 지번만 전입신고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틀렸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대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옳은 표현으로 구성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자, 5번 확정 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일이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더라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우선은 이건 틀렸죠? 결국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날 0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요. 1번 하고요. 3번 하고요. 5번 정도만 좀 무난한 지문입니다. 그리고 요거 나머지 2번하고 4번 중에 찍어야 되는데 4번 얘기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걸 이 파트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극단적으로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극단적으로 흔들어 버리니까 이건 적당히 준비하고 적당히 넘어가셔야 돼. 이걸 뒤지게 막 분석해봤자 다시는 안 나온다고 똑같은 얘기가. 그게 이제 계속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의 지난주 복권 번호 보면서 이번에 100개 쓰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되지 기존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맥을 파악하면 이게 유형 자체를 파악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정한 지식을 너무 몰입하면 안 된다 해서 4번 지문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주택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이에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월 1일 날, 저당권이 1월 2일 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권이 뭐보다 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경매가 진행되면 나머지 요건을 다 갖췄다고 쳤을 때 저당권자보다 얘가 우선적으로 어떻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근데 이게 언제가 되냐면 그 후로 1년 후에 을의 임차 그 보증금이 얼마 5천이 추가가 됐어. 1억 5천이 됐다고.
그럼 이 5천 부분은 저당권보다는 어떻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렵고 학원 강사들이 밖에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미리 다 준비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은 시험 현장에서는 1번 아까 그 다음에 3번, 5번 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한 문제는 다음 순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임법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다음 주제 상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